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사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심평 변호사가 이 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여사와 나눈 얘기가 계속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묻기를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김 여사가 하는 말씀이 그래요. 이 대통령이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꼭 좀 전해달라. 그에 대한 신신당부를 합니다. 서희건설에 관해서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떻게 해서 이봉관이라는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말려들게 됐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을 꺼내고 하면서 이야기 듣다가 김 여사가 하는 말씀이 이봉관 회장이 정권과 손을 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겠지요.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로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겁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 구치소에 있는 심평 변호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얘기들이 언론에 크게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죽어야 남편을 살릴 길이 열릴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을 안 했다고 하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심평 변호사에게 물었고 또 서희건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법률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다라고 언론에 전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이 말부터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심평 변호사가 사람을 잘 키운다. 그러면 이 얘기를 남편에게 꼭 전해주세요라고 또 김건희 여사가 답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번에 심평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이 말입니다. 저도 이거 이해 잘 안 돼요. 다른 말들 같은 경우는 맥락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왜 대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가? 저는 심평 변호사에게 한 얘기라기보다는 사실상 국민들 그중에서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의 장점? 이거는 왜 갑자기 물어봤을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질문을 과연 했을까?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과거에 다른 언론인과 통화를 했던 1시간이 넘는 그런 녹취록도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보통 본인이 주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뭔가 의견을 구한다거나 질문을 하는 걸 잘 본 적이 없던 걸로 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심평 변호사가 공개를 하는가?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심평 변호사가 하고자 했던 말이 아닌가. 심평 변호사가 좀 자기 장사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보수 인사들도 좀 중용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본인이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쓱 껴넣는 것이 아닌가. 다른 이야기들은 내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왔다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입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왠지 심평 변호사가 본인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어제도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이 심평 변호사의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또 심평 변호사의 말의 신뢰성 얘기로 또 귀결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만약 이게 정말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이 맞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뜬금없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을 구속시키고 자기도 구속시킨 불구대천의 원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분의 장점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심평 변호사가 사람을 키울 줄 안다. 이 말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왜 이 질문을 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 심평 변호사가 조금 만들어진 그런 좀 짜집기 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에 대한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키울 줄 안다는데 방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보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고 했거든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시절에 일도 잘하고 반듯하고 또 공사도 구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챙겼는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고 법무부 장관이 바탕이 되어서 여당의 당대표를 지내고 했는데 결국은 보면은 비상계엄 당시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또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사람을 잘못 봤다.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다. 그렇게 결국 지금 와서는 사람을 키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사람을 잘못 봤다는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저는 김건희 여사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예.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몰락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아내로서의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만 지켰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 대통령 관저를 용산에 잠깐 사절을 쓸 때, 예. 서초에 사절을 쓸 때 보면 결국 그때 이제 통제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최재형 전 목사를 만나서 또 디올백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위기를 초래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자꾸 책임을 어떤 윤석열 정권의 어떤 몰락의 책임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리고 사람을 잘못 키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맞지는 않다. 예. 근데 심평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심평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도 좀 재미가 있는 게 뭐 다른 뭐 우리 석동현 변호사도 있고 아니면 김계리 변호사도 있고 또 뭐 윤곽근 변호사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 때부터 계속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멘토이긴 했지만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멘토가 아니었던 심평 변호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보면 심평 변호사가 아주 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예. 비판을 아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도 아마 심평 변호사를 이번에 접견을 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를 콕 찍어가지고 나를 면회 오시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심평 변호사가 알아서 자기 발로 그냥 변호인도 아니고 법률 대리인도 아닌데 이제 찾아가서 정말 그냥 접견하고서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심평 변호사가 사람을 키울 줄 안다. 여기서 사람을 키울 줄 안다라고 심평 변호사가 답을 줬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 보석이로 나온 김용이라든지 정진상 씨라든지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변에 이른바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은 뭐 김건희 여사 입장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자신이 모시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대신 옥살이를 하고 입을 닫고 끝까지 이제 신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이런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배신자가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을 키울 줄 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람을 키울 줄 모른다. 혹시 이런 맥락이 숨어 있는 것인지. 뭐 그 전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했다는 전제가 거에는 다 무너지니까 예. 대화가 이제 진행이 그렇습니다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심평 변호사와 한 그 전체적인 맥락은 결국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발언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가 보수 지지층에게는 뭔가 먹힐 수 있는 내용이죠. 친한계를 그렇죠. 배척해라. 결국 그 아예 그냥 대놓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발언을 심평 변호사가 이번 대화에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이번에 그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가 뭐 그 친한계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모를 이런 뭐 그 결집을 한다든지 그 친한계 표가 좀 그래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번에 뽑힌 전당대회의 당대표는 우리 그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입장을 밝혀라. 특검이 과도하게 예. 뭔가 몰아붙이고 있고 탄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지금 안 그래도 전환기 씨는 사실상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이 그
이 심평 변호사의 입을 또 다시 한번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전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토리는 충분히 감안하고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 부위원장이 이 친한계,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친한계를 대표하는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친한계에서는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끈하는 그런 논평들이 나왔는데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종혁 전 최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심평 변호사가 네. 그동안에 무슨 이제 윤석열 멘토다. 멘토 뭐 자칭 타칭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온갖 아첨과 아부를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몰락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심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자꾸만 계속 윤석열과 김건희를 팔면서 자기 장사하는 것 같아. 예, 지금 이 말이 진짜 우리 성 부위원장 말대로 전당대회에서 친한계를 탈락시키기 위한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다 그러면 당연히 친한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 참 애매한 게 예.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이 지금 이제 당원 투표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근데 하필이면 어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한계에 대해서는 어떤 보내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심평 변호사가 그 타이밍에 아마 그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비판해 왔거든요. 예. 특히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아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보면 윤한 갈등이 10여 차례 있었고 그 예.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 굉장히 정치적 코너에 몰리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집권당의 당대표가 좀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데 민주당 계속적으로 줄탄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입법도 강행하고 있다면 그런 여당의 대표가 조금 아쉽고 조금 예. 뭐 밉더라도 그래도 윤석열 대표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똑같이 어떤 굉장히 공정한 잣대로나 객관적인 잣대로만 계속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평 변호사가 그때 계속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어떤 비판적 시각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평 변호사가 아마 타이밍이 아주 공교롭게도 예.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전당대에 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일단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친한계 쪽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조금 예. 수세에 몰리고 있는 국면인데 거기다 심평 변호사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이라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의도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당대회에 미치는 여파가 있으니 친한계로서는 좀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때문에 그러면 김 여사가 목걸이 받았냐, 공금 명품 시계 받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지호 전 의원도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 교수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분석해 주시기를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냐, 사람 키울 줄 안다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은 심평 변호사가 이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수 인사는 나 좀 봐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만들어낸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의 진짜 변호인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접견하고 이제 구치소에 있는 진짜 법률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배신, 우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왜 그분이 밖에 나가서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발언도 김 여사가 한 발언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김 여사 측 진짜 법률 대리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법률 대리인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인들이 예. 것뿐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지금 심평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는 재판과 관련 없이 본인의 정치적 발언, 정무적 발언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인들은 재판에 이렇게 언론의 다른 발언들을 내비치는 게 도움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발언을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을 합니다만, 근데 저희가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평 변호사는 계속해서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뭔가 언론에 정부 내내 정권 내내 뭔가 내비쳤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정권 내내 그런 의견을 내비쳤을 때 뭔가 자기 장사하고 뭔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불러서 접견을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심평 변호사와는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심평 변호사가 본인이 글을 올릴 때 예. 분명 글을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자기 장사를 좀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걸 내가 외부에 올리겠다는 얘기 정도는 저는 합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적 변호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이전까지 쌓아왔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평 변호사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심평 변호사가 전부 다 거짓말을 이렇게 꾸며내서 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되려 김건희 여사가 반문했다. 이게 이제 김건희 측 변호인단이 이제 전한 말인데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한동훈 배신 운운 뭐 이게 더 김건희 여사와 실제로 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그냥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는 질문도 지금 납득이 안 가잖아요. 갑자기 오히려 변호인단이 진짜 거짓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의자에 재판 대해서 전략상 재판 전략상 그 이야기가 아닌 뭔가 법률적 내용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터부시하기 원하겠지만 예. 저희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 변호인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납득이 안 된다.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 요즘 무슨 일 있어요?라고 질문할 리가 없잖아요. 예. 우리 김철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런데 뭐 김건희 여사가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사례 때도 보면 지난 총선 전에 본인이 4번의 문자를 보내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일십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4번의 문자를 보낸 거 보면 내가 그럼 대국민 사과를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면 대표께서 좀 결심해 해주면 그게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런 답장을 안 보냈거든요. 배신이었죠. 김건희 전 여사 입장에서 근데 보면. 저는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 보낸 문자를 4번에 걸쳐서 씹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거의 강심장도 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저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부터 서로 간에 만났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평 변호사를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먼저 어떤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뉘앙스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배신 얘기는 안 했을 그래서 것이다. 못해서 예. 근데 이제 심평 변호사가 아마 어떤 형태로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예. 심평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그게 김건희 여사가 뭐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대꾸가 없었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보고 저는 심평 변호사가 그렇다고 전혀 나누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거짓말로 올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 나름대로 그거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 어떤 재단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전혀 하지 않았던 말을 올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면 본인의 얘기와 김건희 여사의 말이 좀 섞여버린 상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두 사람 간의 어떤 이심 전심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한 건 아니냐. 결국은 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것, 구치소에 있는 것들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배신이라는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갈등 속에서 예. 벌어진 부분이다 하는 그런 부분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배은망덕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고 정치인 한동훈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후견 역할을 했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은망덕하다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상기시키려고 예.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제 오늘 우리 시청자, 우리 국민의 이제 국어 실력, 문장 이해력, 뭐 문해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 말 들어보면 두 분 얘기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김건희 여사랑 심평 변호사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어느 게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지어낸 얘기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앞에 그 CG 그래픽을 잠깐 보여주세요. 아까 이제 김철용 교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심평 변호사가 이제 사람 키울 줄 안다 이 대목을 이제 주목해서 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편에게 전해달라는 말이 사실은 저 더 눈길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심평 변호사가 사람을 키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걸 꼭 우리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잘 키우는 거를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회 되면은 접견을 가서 전해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군가를 키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은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좀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역시 저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해석을 낳는 것이 여전히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뭔가 이런 재기, 회복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다시 복귀를 해서 정치든 뭐 대통령이 복귀할 수는 없고 그쵸. 다시 정치에 복귀해서 사람을 다루게 될 때, 밑에 사람을 다루게 될 때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잘 키워라. 한동훈처럼 배신자 키우지 말고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출마 뭐 이런 정치적 영향력 예. 여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 예. 그리고 명예 회복을 한 이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수 진영에서의 스피커 역할 이걸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 결국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상황을 봤을 때 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지지를 해서 예. 우리가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줘서 한동훈 전 대표처럼 배신하는 사람이 아닌 예. 끝까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의 끝까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키워야 된다는 전 그런 조언으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평 변호사가 빌드업 일종의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왜 갑자기 사람을 잘 키워야 되느냐? 제가 방금 말한 이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잘 키운다더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럼 내 남편에게 그걸 전해달라. 이런 빌드업을 좀 만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남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친윤을 좀 잘 키워서 당을 계속 주도권을 좀 장악하고 나중에 남편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깔아달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네네. 한다는군요. 예, 성치훈 한국어 강사의 해석이었고 우리 이제 김철영 강사 해석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기보다는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성을 하라는 의미가 더 와, 강하다고. 오히려 정계 복귀 이런 건 반성해라. 관계없이 예,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 장관 시킬 때도 그렇고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당신하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가 여러 차례 조언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동훈 끼고 감싸고 돌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치소에 앉아 있으면서 잘못했다는 거 다 반성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사람을 못 키운 걸 반성해라.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보면 결국 총선에서 그때 대표하고 난 이후에 한덕수 그때 국무총리가 사의를 하고 사의 표명을 하고 난 다음에 후임 총리를 정하고 있을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결국은 보면 후임 총리 하나 못 정하고 한덕수 총리가 계속적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장관들도 보면 그렇게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보면 어쨌든 김인석 어떻게 뭐 보면 국무총리 시켜주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는 또 환경부 장관이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개로 해서 어쨌든 보면 이재명 정부를 계속적으로 떠받쳐주고 또 이재명 정부를 나중에 승계할 수도 있는 개성할 수도 있는 사람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돌이켜 보면 총리에서부터 장관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을 만한 그런 어떤 정치적 후계자들 전혀 키우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거 봐라, 이거 굉장히 좀 잘못한 거 좀 반성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달하라고 하는 게 더 재미있는 게 어쨌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 실질심 그러니까 한번 최초로 이제 공개 소환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저는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나름대로 돌아가서 이제 좀 주변 좀 정리하고 혹시 남편을 만나고 싶으면 남편 면회를 한번 하라고 하는 그런 말미를 좀 준 걸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을 좀 준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결국은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회를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오늘의 이 구치소에 두 사람 다가 수감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미움, 원망 이런 것들도 상당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조금 반성하는 자세로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남편의 반성. 이재명 대통령처럼 사람을 좀 잘 키웠어야지 지금 왜 엉뚱한 사람을 키워서 지금 이 모양이 됐느냐라고 하는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국어 강사들의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누구 해석이 또 100점에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이 이재명 대통령과 짜고 이재명 정부와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얘기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반문했고 이제 그 심평 변호사가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린 거라 뭐 저희가 깊게 팔 건 아닙니다만은 서희건설이 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 짜고 김건희, 윤석열을 죽이려 할까? 각종 보석, 이른바 샤넬 3종 세트를 줬던 이봉관 회장이 왜 느닷없이 죽이려 할까?
이것도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게 김건희 여사의 이번 메시지는 보수 지지층,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는 그 가장 결정적 그 요인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그런 자수서 예. 여기도 자수서이기도 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아마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진짜 뭔가 받은 것 아니야? 라는 내부적 동요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근거를 뭐 팩트 체크를 할 필요도 없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거 정권에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다. 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랑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믿지 마십시오. 이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진지하게 그 어떤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뭔가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추측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보수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게 윤 어게인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낸 이제 그러니까 뭐 누가 내라고 해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먼저 가서 이제 신고를 한 거잖아요. 이봉관 회장이 이제 사위들 가운데는 판검사 사위들도 많아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자수서를 내는 것이 이제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는 더 해석할 게 있나요? 근데 그 김건희 예. 여사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실질심 사러 갔을 때만 해도 본인의 알리바이가 아주 완벽했거든요. 그때 갔을 때도 보면 뭐 빌렸다 이런 뭐 알리바이가. 통일교에서도 뭐 반클리프의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건진 법사에게만 전달이 됐고 건진 법사는 잃어버렸다고 한 상황이고요. 또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착용했던 목걸이는 가짜다 그거 짜가다. 근데 또 실질적으로 짜가가 그 어떤 자기 동생의 장모집에서 발견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공천계획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 당시에 공천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전화했던 사람은 윤석열 당선자거든요. 본인은 그냥 공천 관련한 이야기를 어떤 의견을 남편에게 예. 전달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알리바이가 완벽했는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갑자기 자수서를 내고 반클리프 목걸이 줬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봉관 회장이 서희라고 하는 건설이 보면 세 명의 딸 이름에 다 희자가 들어갔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도 희가 있고 일찍 어릴 때 뭐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아마 이봉관 회장을 나름대로 약간은 그런 좀 부정을 조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주창기도의 회장이니까 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그런 영적으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지도 하고 믿었는데 이분이 결국은 본인을 구속시키는 예. 결정적인 상황화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 원망, 원한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아마 지금 이 사람이 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그런 거 보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경희대 동물이라는 것 때문에 또 승승장구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정권 유착형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재명 정부하고 짜고 아마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해석이 제각각인데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이 말들이 모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한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또 이 말들 중에 뭐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릴 길 열릴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저런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신빙성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해석은 제각각이니까요. 그런데 이 해석이 제각각인 거는 이제 전하는 이가 심평 변호사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전환길 씨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전환길 씨도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제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환길 씨가 전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님 아까 전화 왔었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님 면회 다녀오셨는데 구속되기 전에 계속 시청하셨고 아스팔트에서 애써 주신 전환길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너무너무 고맙다. 그대로 표현 올리면 말할 수 없는 감사, 고마움을 전합니다라는 고맙다는 인사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 방문하겠습니다. 자, 심평 변호사에 이어 전환길 씨마저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오면 정말 또 다른 해석들이 막 쏟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전환길 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는 글쎄 크게 뭐 해석이 다를 여지는 없죠. 진짜로 이랬을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만나자고 했을 것 같고 그 왜 만나자고 했는지 예. 감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흐름 자체를
전환길 씨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전환길 씨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작 전에는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을 하나 마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였는데 전환길 씨의 등장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다시 받아줄 것인가 이쪽으로 그 180도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고맙다기보다 전환길 씨가 알아서 했다기보다는 분명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미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윤 어게인 지지층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전환길 씨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이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가 만나자고 한다. 아, 역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은 전환길 씨구나. 윤 어게인 지지층에게 다시 한번 결집하고 전환길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김건희 여사가 하고도 남았을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전환길 씨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전환길 씨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예, 저도 뭐 충분히 이제 뭐 정치적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도 결국 저는 법적 투쟁에서 이제 국민 여론을 등이업은 이제 정치적 투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정치인이 돼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이 공동 보조를 조금 맞추겠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전환길 씨를 선택한 것도 보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름대로 이 전환길 씨의 영향을 충분히 감파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대신에 보면 과거에 우리 그 유튜브계에 활동하시던 보면 고성국 TV도 있고 뭐 성창희 TV 나름대로 보수 유튜버에도 굉장히 빅 스피커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환길을 선택했다는 거 보면 그분들을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하는데 예.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원도 등록하고 그 전당대까지 직접 가서 어떤 보면 연당까지 올라가서 이제 배신자를 외치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조금 정치적인 파워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느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전번 이번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환길 씨가 만약에 이번에 김건희 씨를 만나고 오게 되면 그 유튜브가 저는 조회수가 대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저는 전환길 씨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보수 유튜버 쪽의 채널로 조금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예. 이렇다는 건 결국은 이제 전환길 씨가 꿈꾸고 있는 전환길 씨가 보면 이제 보수 유튜버계의 김어준 씨를 꿈꾸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김어준 씨도 보면은 지난 뭐 총선에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총선 공천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 다 김어준 TV에 한 번쯤 나와가지고 어떤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 면접 보는 그런 형식이 있었는데 예. 전환길 씨도 보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어쨌든 장동희 후보나 김문수 유력한 후보들이 다 와서 면접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내년 지방 선거 때가 되면 예. 서울시장이라든가 대구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후보들은 다 전환길 TV에는 나와야 예. 그나마 경선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또 조금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건희 씨하고 지금 전환길 씨는 정확하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 이제 김건희 씨도 보면 앞으로 이제 전환길 씨를 통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이제 몇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몇 년이 걸리는 이제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투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0분 넘도록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이제 심평 변호사 전하는 말에 이제 해석을 좀 해봤는데도 끝이 안 납니다. 근데 진짜 종국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김건희 씨는 왜 심평, 전환길 이런 빅 스피커들 이분들이 조용히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말을 하면은 당연히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이른바 빅 스피커들을 만나고 싶어 할까? 그냥 자숙하고 반성하는 의미가 더 이렇게 이제 있질 않고 왜 자꾸 자기의 속내를 비추고 그걸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할까? 이 김건희 여사가 이대로는 당하지 않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 김건희 씨가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재판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역시 예.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전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거로 보고요. 반성은 안 하고 그렇죠. 반성의 저는 아까 심평 변호사의 그 메시지가 처음 나왔을 때 며칠 전에 그때도 저는 김건희 여사의 첫 메시지는 국민들에 대한 유감 표명이어야 된다. 예. 심평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당연히 대국민한테 전달될 걸 알았다면은 어떻게 그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역시나 김건희 씨는 그런 반성할 여지가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빅 스피커들을 통해서 왜 자꾸 만나고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여론전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은 특검에 의해서 과도한 수사를 받고 있다. 예.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이거는 부당한 수사이다. 뭔가
정권 전 정권 죽이기에 해당한다 이런 예.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자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일반적 뭐 중도층이나 이제 뭐 저희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는 공감을 못 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보수 진영 윤 어게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지층의 그 지지를 받은 지도부가 들어서고 그 지도부는 제1야당으로서 계속해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 아니 이건 전 정권 죽이기다라는 탄압 프레임을 예.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그려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뭔가 스피커 볼륨을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다. 저는 왜 여론전을 펼치나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본인의 재판을 예.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의도된 전략인지 그리고 그 전략이 정말 여론을 바꿔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지 글쎄요. 김건희 여사가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목걸이, 귀걸이, 뭐 브로치, 뭐 등등 시계 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자꾸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약간 정황이 하나 이제 좀 확인이 좀 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이 로봇 사업가 서성빈 씨, 서성빈 회장 요즘 뭐 여기저기 방송에 나오셔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서성빈 씨가 줬다는 이른바 고가 명품 시계 바쉐론 시계가 김건희 여사가 차고 있는 모습이 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이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서 이른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이제 몰래 촬영한 거죠. 이제 몰래 촬영했던 그 화면에 나오는데 일단 서성빈 씨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계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시계가 맞습니까? 저거 줄이 틀렸어요. 줄 저거 아니에요? 줄이 까만색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차고 오셨어요? 예, 보여드리려고. 잠깐 좀 화면에 이렇게 저 카메라에 좀 보여주실 수 이게 있어요? 좀 밖에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유튜브로. 예. 이거예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저 한 번만 좀 풀러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갈색 줄 저 시계 저거 아니에요. 모델은 같아요? 모델은 똑같은데 검은 줄만 줄. 달라요? 예. 예, 이렇게 봐서는 저 손목에 찬 시계가 이 서성빈 씨가 줬던 그 명품 고가 시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계를 줬다라고 하는 서성빈 씨는 저 시계가 내가 준 시계랑 거의 한 모양새를 봤을 때 70% 정도는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계, 이 영상, 이 촬영된 영상이 2022년 9월 13일 날 촬영된 영상이고요. 몰래 촬영된 최재형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고 로봇 사업가 서성빈 씨가 김건희 씨에게 바쉐론 시계를 준 날이 엿새 전인 2022년 9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서성빈 씨가 2022년 9월 7일 날 김건희 여사에게 이 명품 시계를 줬고 그로부터 엿새 뒤에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걸 차고 있다가 최재형 목사를 만나면서 몰카에 찍힌 거예요. 그러면 70% 비슷하고 날짜도 얼추 비슷하니 이 시계가 바로 그 시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너무 무리한 또 해석인가요?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성빈 씨가 70%로 말한 게 사실 그 모조품 가짜들도 예. 거의 뭐 90%, 95% 이상의 그 흡사율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70%는 그냥 지금 화질 때문에 본인이 완벽하게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질상 한 70% 정도의 윤곽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예. 사실상 뭐 형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 보인다라고 저는 확언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9월 7일 날 받자마자 6일 뒤에 차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고가의 수천만 원의 시계를 받고 바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함 예. 전혀 이거에 대한 죄의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장면들 시계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저 영상이 찍힌 거 모두 다 아크로비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용산 그 관절을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저였다면 저런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동안 그 동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밝혀지고 있는 뇌물들이 건네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그냥 저렇게 차고 손님을 응대했다는 것 예. 그만큼 최재형 목사를 만약에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면 저렇게 편한 그 복장으로 그리고 뭔가 저렇게 뭔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시계를 차고 만나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최재형 목사도 가깝고 편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복장과 저런 시계를 차고 만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성빈 씨한테 명품 고가 시계, 바쉐론 시계를 받고 엿새 뒤에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디올백을 받고 다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
성강사님께서 예, 해석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봐서는 저게 남성용 시계인지 여성용 시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시계가 좀 크면은 남성용 시계는 주로 좀 크고 여성용 시계는 좀 작은데, 그 서성빈 씨가 지금 뭐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차고 있는 시계 보니까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이거 봐도 좀 사이즈가 큰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같은 시계인지는. 저도 그냥 언뜻 봐서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별거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저게 5천만 원이 시계래요. 대단한 건 대단한 시계입니다. 예, 이게 제가 그냥. 뭐 5천만 원이나 한다고 하니까 좀 깜짝 놀라겠고요. 예. 근데 저게 조금 구분해야 될 게 저 바세론 시계에 대해서는 저걸 그냥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서성빈 씨가 주장하는 거는 본인이 돈을 줄 테니 대신 사달라고 해서 구매 대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VIP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 정도의 사주기를 받아야 되는데 저걸 500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3천만 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대가성 없이 준 게 아니라 어쨌든 3,500만 원 정도에 내가 구매 대행을 하기로 했던 건데 3천만 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준 거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고 당선되고 나면 관저에 들어가야 어떤 외부인과의 통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서초동 사저에 있었던 부분이 보면 결국은 아무래도 외부인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고 또 영부인의 입김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보면 어쨌든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부인이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공인의식이라든가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품격이나 이런 예.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학습이 돼야 됐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렇게 이제 외부인들을 만나고 편하게 만나고 어떤 전해지는 물건들, 선물들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았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인의식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청와대에서 업무를 봤던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그분들의 최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으니까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자, 한남동으로 옮기자 그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잠시 이제 기존에 살던 사저에 아크로비스타에 계속 있었던 게 또 이런 다양한 명품 고가의 선물들을 좀 받게 되는 그런 비극을 또 낳았다. 이게 줄줄이 꿰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한번 잘못한 것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잘못 가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어떡 하겠습니까? 자, 또 하나 좀 짚어볼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내가 죽어야 우리 남편이 살 길이 열릴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좀 너무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 걱정도 좀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모욕감을 줘서 이렇게 되면 누구나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이 안 좋은 선택과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내가 죽어버려야 이거는 같은 뜻인가요? 해석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뜻이면서도 좀 중의적 표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뭐냐면 극단적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암시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기 전에 예.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사례는 잘 없지 않느냐. 예. 구수를 동시에 구속도 그렇고 동시에 그 유죄 판결을 해서 목살이를 하게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극단적 선택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한 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 명이 안고 가면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좀 여론전을 위한 또 메시지라고 보고요. 역시나 이런 뭐 안 좋은 선택, 죽어버려야 이런 극단적 표현을 쓰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또 윤 어게인 지지층, 보수 지지층으로 하여금 또 동정심이나 그들을 좀 결집시키는 계기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즉흥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대부분 변호인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좀 정제돼서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파급력을 가질지 다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지금 내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메시지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전을 위한 메시지다. 동정심과 함께 중의적 메시지 그러면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정치적 탄압. 지금 민주당 정권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전 정부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싶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안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보다는 이제 특검에 대해서 부당성을 계속 알리는 차원이 더 강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런데 정말 지금의 이 3대 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소환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구치소에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방식들이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할 정도로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상당히 조금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서로 간에 어쨌든 굉장히 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지금 어떤 뭐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도 않고 또 내란 재판에도 가지 않고 있지만 예. 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짊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판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본인이 불이익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법꾸라지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강제 소환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 속옷을 입었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치적 탄핵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어떤 감정 산내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총뿌리를 겨눈 대통령을 기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하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래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뭐 내게 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 뭐 안 좋은 선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김건희 여사도 보면은 뭐 내가 죽어버려 이런 것들도 보면 근데 저는 그 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을 안 할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도 내가 죽어버리라 그러지만 본인이 죽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강한 메시지는 냈지만 오히려 반헌법적으로 조금 들리는 부분이 있고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내가 죽어버려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 부분들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도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내가 죽어버려야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검사로서 남편으로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예.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있을 텐데 아마 김건희 여사가 내가 죽어버려야지 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모종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뭐 제가 앵커니까 질문을 늘상 드리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특검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지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그 방식 또는 소환 그런 것들과 지금 본인이 이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지금 특검으로부터 불려다니고 뭐 강제 구인도 당하고 있는 그 방식 또는 대우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모욕감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 당시 특검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줬던 모욕감과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특검으로부터 받고 있는 모욕감 그 중에 어느 게 더 모욕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그 받게 되는 그 굴욕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도 있죠. 훨씬 더 컸을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욕감이. 그때 아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없이 아마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떤 굉장히 강한 그런 예. 수사를 또 받게 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탄핵으로서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법감정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낮았기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 아마 당시 특별검사팀에서 굉장히 강하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푸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정을 할 때 보면 항상 이 예. 수갑을 차고 그 수갑을 가리는 그런 걸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느꼈을 어떤 그런 굴욕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아마 그런 굴욕감들을 미리 예. 아마 선제적으로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인이 특검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줬던 모욕감과 본인이 지금은 거꾸로 반대 입장에서 받는 모욕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가?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것과 지금 본인이 받는 게 마치 이제 역지사지가 된 상황인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일반 국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피의자를 대했던 방식 아까 뭐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검사로서 수많은 피의자들을 다뤘을 거 아닙니까? 예. 수많은 피의자들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받고 있는 대우보다 훨씬 더 인권적으로
훨씬 더 피의자 중심적으로 대해줬는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늘 비판을 받았던 것이 검사 윤석열도 그러지 않았느냐, 검사 윤석열은 더 심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검사 윤석열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주장을 저런 항변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논란 때문인지 몰라도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때 뭐 속옷 차림으로 뭐 저항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CCTV 그 구치소 내에서 구인 당시의 CCTV를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방문 당시에 이 해당 강제구인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엉덩방을 찍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들어눕고 본인이 애가 떼쓰듯 발길질하고 뭐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해당 CCTV를 저희가 확보할 예정이고요. 다음 법사위에서 증거로 이 자료 요구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마 법사위에 공유를 하고 법사위원들이 본인들이 발췌해서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다음 법사위가 열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CCTV 영상을 자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거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하고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선택을 할 만큼 특검에 그런 것들이 모욕감을 줬다. 이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 이제 이렇게 맞서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당시 이제 강제 구인이 될 텐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CCTV를 공개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은 경질된 전 서울구치소장은 재소자 인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맞서다 경질됐으니까요. 이게 공개하는 게 맞는 겁니까? 공개하지 않는 게 맞는 겁니까? 속옷 차림으로 아이처럼 허공에다 대고 발길질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CCTV로 보는 게 우리 국민에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강제 정당한 법 집행을 뭐 무력으로라도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는 전직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모습을 우리 국민이 보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우리 김철현 교수님.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뭐 공개되지 않는 게 맞던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1차 체포 강제 소환을 하려고 할 때 속옷 차림이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더워서 수의를 벗고 있었는데 속옷 차림이었는데 특검이 들어왔다는 거고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의를 잘 입고 있다가 들어가니까 이 수위를 벗더라는 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강제 소환의 집행 당시에는 속옷 차림으로 있었던 건 팩트가 확인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어떤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 특검팀 사이에서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 굳이 그런 것들을 영상을 공개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보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내란 재판을 통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어떤 형사적 조치라든가 형사적 처벌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면 또 국론이 저는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별로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도 보이거든요.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만 저는 저런 것들도 보면 결국 민주당의 법사위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자료 의결이 되면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됐을 경우에 그럼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파장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보입니다. 저는 일단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특검을 지금 고발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CCTV를 좀 가리기 위해서 아마도 영상은 그 제한적으로 공개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저는 전 국민 공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그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좀 듣기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국격에도 좀 영향을 주는 문제도 외국에서 있었거든요. 보면요, 진짜 외신 기사에 다 실립니다. 무조건 실립니다. 영상이 나오면 무조건 아마 한국의 전직 대통령 하면서 실릴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만약에 그 CCTV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수감 생활을 비추는 거라면 당연히 개인정보법
위반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당한 법 집행,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들이 제한적으로 열람 내지 보는 그리고 그 본 다음에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입을 통해서 구전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실제 뭔가 뭐 땅바닥에 떨어졌다거나 뭔가 인권 탄압적 요소는 보이지 않았다. 정말 그냥 저항만 하더라. 그래도 그 한도 내에서 하더라라는 그 팩트만 전달되면 되지 굳이 그 자극적인 영상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 좀 부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지금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CCTV를 공개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 국민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거니까. 일단은 법사위에 그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정경태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걸 통해서 발췌 내지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아마 그것이 한번 걸러져서 전달이 될 것이다. 누군가는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당내에서 전 의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전달할 것인지 그대로 공개 질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에 대한 팩트만 전달하도록 할 것인지 당내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입니다. 이거를 법사위원들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지금 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이제 북한의 내밀한 정보와 관련했을 때 방식입니다. 정보위원들만 얘기를 국정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전 국민에게 공개 안 하듯이 나와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제한적으로요. 이게 사실 좀 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얼마나 국가적 망신입니까?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 외신은 대한민국 선진국가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발버둥 치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국격에.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제 추미애 의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엄청난 정치 각에는 지금 쌓일 대로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뭐 제한적으로 아마 그 열람하고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한 해는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거기다가 변수를 생각을 못 추미애 했네요.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법사위원장 1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지난번 경선에서 졌지만 다음에는 또 차기 국회의장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민주당 또는 우리 강성 지지층들이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공개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참 묘한 인연입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 대립했던 추미애 의원이 하필 오늘 또 법사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는 그런 날이고 그런 날 CCTV를 법사위에서 공개 여부를 또 추미애 의원 손에 또 달려 있고 참 역사는 참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가 조금 요즘 이제 본인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은 그런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검찰에다가 이제 자소서도 많이 내고 있는데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이걸 지휘한 곳이 석동영 변호사와 또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이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어요. 뭐 심지어 펜치라든지 무기를 들고 가라. 이렇게 되면 석동영 변호사야 당시에 공식 행정 정무직은 아니었습니다. 임명직은 없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요. 다만 저는 이 신혜식 씨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느냐. 또 이분이 말한 말을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도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결과 다르게 폭로식으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결국 그 서부지법 그 폭동과 관련돼서 지금 그 관련자들, 혐의자들, 지시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찾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는 발 빼기를 위한 지금 빌드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혜식 씨 역시 그런 탄핵 전국 속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서초지법 그 난동을 부렸던 그 폭도들에서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자 뭔가 폭로를 하듯이 나는 지시를 받았지만 저항하고 항의했다. 이렇게 본인을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런 보수 유튜버들에게 그런 말을 전달하고 뭔가 그 국민들을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과연 신혜식 씨는 그럼 여기에 이 혐의와 무관한가? 이런 폭로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씻겨지는가? 다 뭔가 무혐의로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거 신혜식 씨가 한 역할은 대통령실이 그런 거를 했다는 그 법을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그거에 국한되어야지 신혜식 씨가 뭔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다 저항했던 걸 다 받아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도 그렇고 신혜식 씨도 그렇고 이분들이
전한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느냐가 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혜식 씨도 보수 유튜버여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항의를 했어요. 그 성사명이는 나한테 뭐 뒷산으로 가라, 뭐 차를 막아라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다. 큰일 난다. 그 다음에 석동현 변호사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벌금 내주겠다 어쨌다 말이지. 자꾸 불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경고해라.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은 나는 자료를 들고 검찰청에 갈 수뿐이 없다. 예, 본인이 이제 본인의 구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제 성사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이고요.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 뭐 잘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욕망에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고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정말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또 관저를 압수수색하러 들어갈 때 그것을 막는 시민을 동원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아마 특검에서 앞으로 이제 아마 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 차례대로 아마 소환 조사를 하고 그 진상을 조금 파악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신혜식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보면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되고 난 이후에 그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탄핵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떤 보수 집회를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행정관들이 신혜식 대표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활동하던 보수주의자거든요. 그때도 보면 아마 지금은 신의 한수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지만 그때 당시에 독립신문이라고 해서 김어준 씨 같은 딴지일보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김대중 정권,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어떤 보수 집회를 주도한 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은 어떤 보수를 지키려고 하는 정체성이라든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한데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기껏 자기들을 그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뭐 불법적인 행동으로 그런 것도 불법적인 행동이나 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나 스크럼에서 몸보라 막으라 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그런 또 불법적이거나 또는 물리력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하고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서부지법 난동 사건 이후에 보면 형사적 책임이 지금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도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본인은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려고 했을 뿐이지 어떤 불법적이거나 어떤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탈 행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분열하고 있고 보수 유튜버들도 분열하고 있다. 각자 이제 살 길을 도모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짧고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수처 요원들이 이제 체포를 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를 갔을 때 이것을 저지하라라고 지휘하고 지시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특검 조사에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총찬 모습 경원들 총찬 모습 좀 보여줘라 그래야 경찰들이 쫄아서 못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렇게 경호처 직원들에게 막아라 저지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그동안은 좀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영부인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경호처 직원들을 부릴 자격이 그렇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심각한 문제고. 근데 지금 단순히 이때 체포 저지할 때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가 월권을 통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가 하나하나 지금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정부 내내 윤석열 정권 내내 이거 사실 V0가 아니냐. V1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 그 위에 김건희 여사가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당의 비판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그 본인의 그 최측근이었던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차관에게 8분 이상 통화를 했다는 그 사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 그 체포저지 상황에서 경호처에게도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전달되고 뭔가 이런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저는 그 당시에는 뭔가 꽁꽁 쌓여져 있어서 뭔가 외부로 발설되지 않았지만 지금 정권이 이미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들 내부 이런 증언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못 막을 거였으면 못 막는다라고 얘기하지 왜 못 막을 거였으면서 막는다라고 얘기를 했냐라고 해서 강하게 이제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하는 김건희 여사의 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모습이 좀 연상이 좀 됩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뽑게 되는데 2파전이 될지 아니면은 결선 투표에서 뭔가 다른 변화가 올지 관심이 좀 지어집니다. 장동혁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당의 당론을 따를 의사가 없다면 저는 우리 당을 떠나서 무소속이든 다른 당에 가서 본인의 소신에 맞는 결정을 하고 본인의 소신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토론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판사 출신이 맞는지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러면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긴 사람을 왜 옹호합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당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통 보수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 후보 자격이 아니고 당원 될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어제 한동훈 계열 인사를 만났는데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 자기들은 탈당한대요.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은 그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분당된다. 국민의힘 분당된다에 어느 정도 퍼센트 거시겠습니까? 저는 100% 됩니다. 100% 거세요? 네, 돼요. 언제로 시점은요? 시점. 아니 전당대회 후. 전당대회 후? 네. 그럼 지방선거 전? 그렇죠.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된다면 극우당이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극우당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헌법을 부정해요. 그러면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정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고민을 국민의 힘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어떤 분화 과정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체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조경태 친한계, 이른바 탄핵을 찬성했던 친한계 조경태 후보가 2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후보 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장동혁 후보가 33%, 김문수 후보가 30%로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은 탄핵을 반대했던 이 반탄파 후보 2명이 결선에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이 두 여론조사, 대비되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금 앞서 우리가 화면을 들었습니다만 분당이에요, 분열이에요. 그렇게 갑니까? 그래서 저는 분당의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낮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그때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 등이 탄핵이 되자마자 바로 탈당을 했었거든요. 예. 탈당을 했는데 결국은 바른정당을 만들어 탈당을 했지만 결국은 바른정당이 성공하지 못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쳐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당내에서 계속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어떤 쇄신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밖으로 아직 나가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물론 계속적으로 이제 탄핵 반대하는 이런 여론이 계속 강하게 되면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밖에 나가려면 그럼요. 적어도 안철수, 오세훈, 그다음 한동훈,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포괄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조금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좀 나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지금 민주당과 1대1 구도에서도 국민의힘 힘들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나와가지고 후보를 내게 되면 그냥 민주당에 다 갖다 바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좀 어렵고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쇄신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다가 내 다음 총선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당이 조금 분화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저는 국민의힘의 대학 계속적으로 어떤 당 내부는 계속 이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분당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의 해석이 좀 어떻게 들어맞을지 틀릴지는 내일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추세를 좀 지켜보면서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 가능성은 없다.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뭔가 분열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꾸만 이게 분열과 분화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국제 외교의 장이 바로 이 APEC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또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만찬을 했죠.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를 추석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 말을 받아서 신속하게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추석 전에 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주로 달려가 가지고 이제 어제도 같은 날이었습니다만 경주에서 금관쓴 이거 왕이 쓰는 건데 그렇죠? 성 의원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정청래의 명청 시대 이 분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분화 가능성은 적은 거예요? 분화 가능성이 아니라 분화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갈등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을 쓴 사진, 이 사진이 딱 나오니까 이거 본인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 당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정청래 당대표가 파이터 이미지로 좀 알려졌지만 개그 욕심이 매우 높은 분이거든요. 본인은 이거 재밌다고 올리신 거예요. 그래도 이거 쓰면은 어떤 파장과 어떤 해석이 따라올 거 뻔히 아시는데. 아니요, 이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있는데 관을 쓴 사진을 올리느냐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거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실 박찬대 후보 당시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더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걸 꺾고 정청래 대표가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로운 지도부와 회동을 했을 때 뭔가 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그 당과 그 정부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고 보거든요. 하도 밖에서 갈등이 있는 것 아니야, 갈등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다 단결된 모습. 외부에서 우리 그렇게 보는데요 하면서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보고요. 하나의 대신에 그 포인트는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그 당시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 대부분 친명 후보들이기 때문에 친명 후보들 간에 이제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쟁이 이번에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경쟁처럼 그래도 네거티브 없이 포지티브하게 간다면 뭔가 분열이나 이런 건 없을 수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들이 걸려 있는데 거기서 갈등이 좀 심해질 경우에는 저는 그때는 좀 갈등이 불거질 수는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 너무 시기상조 너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금은 아니다. 이제 성치훈 이제 부의장과 김철현 교수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만은 자꾸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듭니다. 오늘 정치권 해석은 두 분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스를 개발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So impressed with your background, and I feel very lucky to get a chance to talk to you so early in your administration. Great to see you. 사건 사고 소식 김유진 MBN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유진 아나운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3년 만에 와서 대통령을 이제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왜 온 거예요? 일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는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의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 등 이런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를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존경심을 표했다고 하고요. 또 한국도 협력할 방안을 찾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한국의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 수준이 굉장히 경이로운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소형 원자로 SMR 그 얘기도 좀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도 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만난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 MC죠. 탑스타 유재석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예능 프로그램의 토크쇼에 나오기 위해서 유재석 씨랑 만난 사실이 해당 프로그램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빌 게이츠 진짜 옵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유재석 씨 또한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라고 하면서 이분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감개무량한 그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었는데 이 사진 본 누리꾼들 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토크쇼 촬영, 빌 게이츠라니 합성 같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MBN 프로그램에 먼저 빌 게이츠 이사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이제 비즈니스에서 손을 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잖아요. 우리 기업인들도 엄청 만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SK 최태원 회장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이 있죠.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한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태원 회장과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죠. 이 빌 게이츠 재단과 2013년부터 저소득 국가나 이제 소아장염, 장티푸스 이런 개발이라든가 항바이러스 이런 제품들을 보급하는데 이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이죠. 이 게이츠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 부분 성과를 이룩한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세계적인 초인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는데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하고 또 재단을 설립해서 굉장히 세계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SK와도 좀 연관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협력 관계를 이어왔는데 그게 특히나 이제 뭐 2013년부터 이제 백신 개발에 있어가지고 좀 열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백신을 통해서 저소득 국가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알 법한 게 우리가 2022년도에 그 당시 대한민국 1호 코로나 백신을 이제 같이 이제 개발을 했었던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게이츠 재단에서도 SK 사이언스에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뭐 원조도 해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SK에서도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과 관련해서 빌 게이츠 재단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만큼 계속해서 이 협력 관계는 이어질 것 같고 그 성과물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 하면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정말 슈퍼스타잖아요. 연예인은 아니지만 왜 한국을 이렇게 자주 찾는 건가요? 그 이유는 뭐 저로서는 잘 짐작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빌 게이츠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인터뷰를 보면 우리나라를 굉장히 본받을 만한 국가다, 이렇게 극찬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특히 코로나19가 유행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감염병 극복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요. 전 세계 주요국들이 한국의 감염병 대처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빌 게이츠가 우리 한국을 찾을 때면은 대통령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바뀔 때마다 한국 찾는 건가요?
많은 대통령과 만남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IT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빌 게이츠를 만나면서 이 IT 산업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2008년경에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1억 4,700만 불을 투자하겠다. 뭐 IT, 게임, 교육 분야 등등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었고요. 이런 만큼 대규모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각종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만난 적이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워낙에 세계적인 비즈니스에 중요한 사람인 만큼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한 번씩 또는 여러 차례 만남을 성사하고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악수하는 모습이 좀 달라요? 그 좀 약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그때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 악수를 할 때 그 주머니에 손을 이제 넣은 채로 이제 악수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 왼손 주머니에 지금 손을 넣은 상태에서 이제 악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가 원수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게 결례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외신을 통해서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 논란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제 이 한국에 왔었을 때는, 그때는 또 이제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이제 악수를 했어가지고, 어쨌든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머니,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주머니에 손 넣고 이제 뭐 다리 꼬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여서 뭐 우리 유교적인 사고방식 깊은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해석을 낳는군요. 우리 전직 대통령 가운데도 이제 구속 차량에 탈 때 주머니에 손 넣으신 분도 있잖아요. 웨스턴 스타일. 아무도 안 웃는군요. 네. 다음 싸이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 관련해서 속초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대박이 터졌다면서요? 네, 바로 돈 대박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달 26일에 싸이 씨가 속초에서 흥복쇼라고 해서 자기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여기 다녀간 방문객이 23,855명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속초시 사람이 아닌 외지인 비율이 88%에 달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일에 외지인들이 쓰고 간 돈이 51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제 소비를 하고 갔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지에서 왔으니까 속초까지 갔으니까 1박 이상 이제 숙박형 관광을 즐기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대요. 공연 후에도 24시간 이상 속초에 머물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더 쓰고 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초야 뭐 여름 휴가지로 굉장히 손꼽히는 곳이니까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긴 한데 싸이 씨 콘서트 때문에 더 대박이 났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일에 속초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75억 원이라고 해요. 총 합했을 때. 근데 전주에는 60억 원 정도 소비가 이뤄졌다고 하니까 콘서트 때문에 23% 이상 급증을 했다는 거죠. 또 주목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인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날 속초에서 돈을 많이 쓴 관광객을 한 상위 20위를 뽑아봤더니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싸이의 흠뻑쇼를 보기 위해서 속초까지 갔다. 가서 돈을 펑펑 쓰고 왔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왔는데 잠잘 데도 없고 밤에 콘서트 끝나고 먹을 음식점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속초시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건데요. 이 행사 당일날 야간 연장을 하는 그 가게들을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동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가 좀 늦게 끝나잖아요. 끝나면 배고프고 또 카페나 술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야간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식당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88개의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한 매출도 적지 않을 것 같고 또 관광객 입장에서도 공연 끝났다고 이 흥을 가라앉힐 수가 없잖아요. 인근에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즐기기도 하고 잠도 자고 해야 되는 부분을 속초시가 또 발빠르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제 떡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역 경제를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상황이 안 좋지만 지역은 더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큰 콘서트 같은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속초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효과가 확인이 됐는데 그 유명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있거든요. 예, 그 가수가 지금 2023년부터 5대륙 순회 에라스 투어라는 그 순회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발생했던 수익이 약 2조 가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도 발생할 정도로 이제 큰 효과를 거뒀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스위프트와 지금 이코노미를 합쳐가지고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그런 신조어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미국에도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또 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이의 이런 또 이름을 따가지고 싸이노믹스라는 신조어도 또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제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찍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트럼프 진영에서 난리가 났던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속초는 굉장히 활짝 웃는데 또 우는 도시가 있다면서요? 바로 원주입니다. 왜냐하면 원주에서도 2023년, 2024년 사이 쇼가 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공연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본 즉슨 원주시에서 조례를 하나 개정을 했는데 개정된 조례는 이 체육시설 대관료는 이제 당연히 내는 거지만 이 수입의 10%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공연업계에서는 이게 대관료뿐만 아니라 공연료기 대관료를 내더라도 수익이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매출은 커도 수익은 안 남는데 10%를 내는 것은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특히 다른 지자체 인구가 많은 데는 관객들이 꽉꽉 차니까 그 10%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를 갖고 있는 이 대규모의 큰 도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원주시도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측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을 가져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할 것이 염려되니까 원주시 이런 지자체에서도 이제 교통 통제도 해야 되고 안전 관리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비용과 이제 안전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 만큼 그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공연이 정말 대박이 나서 그 이제 주최 측에서 돈 많이 벌면 그 해당 지자체에 좀 야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네 좀 한 10% 더 가져가라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지자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은 선택할 수 있으나 혹여라도 관객이 덜 차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는데도 추가 징수 10%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원만하게 조율하면 잘 될 텐데. 근데 뭐 대형 가수 입장에서 보면 뭐 원주만 있나요? 전국에 뭐 속초도 있고 양양도 있고 뭐 제천도 있는데 옆에 뭐 누가 갑인지 을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콘서트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인천 서부 소방서 소속의 한 소방관이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연 기획사 측에서 이 소방관에게 공연 입장권 80장을 줬대요. 이 소방 공무원 가족을 초청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표를 준 건데 이 티켓을 받은 소방관이 이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직위도 해제가 됐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회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지금 이제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다라고 하면 형법상 뇌물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실관계를 지금 조사 중이고 어쨌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징계를 받아가지고 직위 해제가 돼 있는 만큼 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탑골공원 이제 어르신들 6070 어르신들이 이제 시간 보내는 곳으로 유명하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그러는데 이걸 못하게 막나요 이제? 네, 종로구청과 경찰서에서 탑골공원의 유적 보호 그리고 미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오락행위를 좀 제한하겠다는 이런 조치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연 안에 이제 공원에 있던 이 장기판이랑 바둑판을 모두 치우는 이제 그런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문화유산인 탑골공원 내 질서를 좀 확립을 하고 장기나 바둑 같은 오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시비 혹은 음주로 인해서 벌어지는 시비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시민들이 거기 모여서 뭐 장기 좀 두고 바둑 좀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단순 공원이 아니라요.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굉장히 사실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요. 여기에 공원 내 관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음주를 하거나 뭐 각종의 어떤 좀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조항에 위반된다라고 보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 탑골공원이 이 어르신들의 저도 굉장히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여기 지나다니면 항상 노인분들이 많았거든요. 언제부터 여기에 노인 문화의 성지가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처음에는요. 고종이 1890년도에 원래 항실공원이라는 곳을 이 재정고문의 브라운의 권위를 받아서 도시공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이제 점점 더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예전에는 기억을 떠올리시면 여기가 파고다 공원으로 불린 시절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91년 탑골공원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게 됐는데 여기의 특징이 주변에 음식점들이 좀 비교적 도심치고 싸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또 공간에 대한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장기를 두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둑을 주는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공연 주변에서 무료 급식을 하시는 봉사원들도 생기고 있고 또 요즘엔 청년들도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정리정돈하는 건 뭐 다 이해가 되는데 노인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또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다 없애는 게 그러면 맞는 건가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좀 들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청 발표에 따르게 되면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1,012만 2천 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5.3%가 증가를 했는데 이 전체 인구의 19.5%에 이르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가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초고령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여가 공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복지가 좀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초고령 노인들이 생긴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서는 장기 마음껏 두세요, 바둑 두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는 게 과연 맞았나?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건 이게 목적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수단에 있어서는 뭐 일부 공간만 지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탑골공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한정해서 이렇게 좀 뭐 바둑을 두는지 장기를 둘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멀리 지하철 어차피 무료니까요.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일부러 탑골공원에서 이제 장기 두시고 그 옆에서 무료 급식 한 끼 먹고 이게 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 없애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니어 문화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좀 바둑 두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